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소비 지출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반대로 이제 곧 보복 소비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보복 소비란 질병, 재난 등 외부 요인으로 억눌러 왔던 소비를 이후 한 번에 분출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조선일보는 국내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소비가 점차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식당 등 영세 상인들은 여전히 어렵지만 백화점과 명품 매출은 코로나 이전 상태에 근접할 정도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그동안 억눌러 온 소비 욕구가 한 번에 분출하는 이른바 보복 소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며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부에선 소비자들이 갑자기 매장에 몰려 2차 팬데믹, 즉 전염병 대유행이 일어날 경우 유통업계 전체가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21대 총선일인 지난 15일 한강공원 편의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에 투표를 마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일대의 편의점 물건이 금세 동났는데요. 이날 GS25의 한강공원 점포 10곳 매출은 작년 이맘때 휴일 매출의 3.4배로 늘었습니다. 얼음컵 매출은 27배, 맥주 16배, 돗자리 31배, 김밥, 도시락은 7.8배 뛰었습니다. GS25 관계자는 서울숲, 경의선 숲길 등지에도 집콕 생활에 지쳐있던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다며 나들이 나온 사람 수는 예전과 비슷한데 1인당 구매액은 더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의 애플스토어도 IT 마니아들로 장사진을 이뤘는데요. 이곳은 코로나 사태로 지난달 15일부터 문을 닫았다가 이날 오후부터 다시 손님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휴점 35일 만에 문을 연다는 소식에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진정 기미를 보이면서 백화점에도 고객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위기감이 절정에 달한 지난달 롯데백화점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지만 이달 들어 2주차까지는 감소폭이 8.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도 지난달 매출이 각각 32%, 28.7% 줄었지만 이달 2주차에는 8.6%, 13%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보복 소비 현상을 보는 유통업계의 시각은 복잡한데요. 매출 회복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전염병이 2차 유행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소위 지름신 강림이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중국의 검열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외부로 보이기엔 시장 경제 시스템을 완벽히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공산국가라는 점을 증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전자신문은 중국이 만리 방화벽을 게임 내 채팅까지 확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연결되는 모든 게임에서 중국인과 외국인의 접촉을 금하고 채팅 내용을 검열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내 게임 서비스 허가권, 즉 판호 해결을 기대하던 국내 게임사의 시름이 깊어지는 이유입니다. 중국이 애플 앱스토어와 HTML5 같은 미니게임에서까지 판호 심사 범위를 확대하면서 시장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19일 중국 게임 업체 복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게임 이용자는 앞으로 중국 전용 서버에서만 게임해야 하는데요. 글로벌 서버에서 다른 국가의 이용자와 게임을 즐길 수 없습니다. 다른 국적 플레이어와 자국민이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게임사는 글로벌 서비스 기능을 홍보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광고는 앞으로 불법으로 규정됩니다. 다국적 플레이어와 온라인 채팅 기능도 마찬가지인데 즉각 삭제해야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판호가 철회될 수 있습니다. 이르면 6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게임사는 게임 내에서 중국 당국이 꺼리는 단어를 강력히 관리해야 하는데요. 게임 이름, 계정명, 시스템의 부적절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게임 내 채팅도 포함됩니다. 좀비, 전염병 등 단어가 포함되는데 맵 편집, 캐릭터 꾸미기, 길드 콘텐츠 등도 제한됩니다. 이와 함께 실명제 시스템도 강화돼 실명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이용시간과 과금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청소년 이용 제한도 강화돼 이용시간과 과금액 상한은 더욱 줄어드는데요. 기존 게임 규제는 청소년 보호나 자국산업 보호를 가장한 문화개방 통제에 중심을 맞췄습니다. 콘텐츠 검열을 책임지는 국가뉴스출판 광전총국은 체제전복, 성매매, 마약, 동성애, 귀신, 해골, 종교 등을 엄격히 금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정치적 목적이 강한데요. 게임 내 상호작용이 국가체제 유지와 사상 통제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팅과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죠. 최근 모여봐요 동물의 숲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동물의 숲은 무인도를 직접 꾸밀 수 있는 게임인데 최근 한 이용자가
중국 공산당 비판과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게임은 한순간에 중국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이 낱낱이 공개되면서 전염증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연하다는 반응과 저렇게 사생활이 다 노출되어도 되나 하는 걱정이 동시에 나왔었죠. 머니투데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이 전 세계 화두로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 정보 공개 문제를 둘러싼 딜레마가 있는데요. 공익성을 감안하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불필요한 정보까지 공개되는 것은 인권 침해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방역당국과 지자체들은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SNS나 홈페이지, 재난문자를 통해 낱낱이 공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이죠. 정보를 알아야 지역 주민들이 선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 시 확진자 동선 공개는 꼭 필요한 방역 조치인데요. 그러나 시간대별로 세세하게 나눈 동선이나 확진자의 거주지, 출생연도, 성별까지 공개하는 것은 확진자에게 또 다른 사생활 침해를 불러왔습니다. 거주지와 나이, 성별 공개로 주변인들이라면 확진자를 특정할 수 있고 시간대별로 방문한 곳을 공개하면서 수많은 오해나 억측을 유발했기 때문이죠. 일부 확진자 동선을 놓고 불륜남, 업소녀 아니냐는 조롱 섞인 비방글들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해 확진자 진술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휴대전화 위치 추적 등을 통해 확진자의 동선 정보를 파악해 공개합니다. 코로나 증세보다 동선 공개가 더 무섭다는 우려도 나오자 정부는 확진자 동선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지자체별로 확진자 정보 공개 범위가 제각각이고 일부 공개된 정보들의 인권 침해 우려가 다분해서인데 정부는 공개 정보 중 확진자 거주지의 세부 주소와 직장명을 뺐습니다. 다만 출생연도와 성별은 여전히 공개됩니다. 동선 정보 공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개인을 식별하지 않고 지역별 노출 장소와 시간만 공개하자는 얘기입니다. 확진자 개인별 동선이 아니라 지역별로 묶어 확진자들의 방문 장소와 날짜, 시간 정보만 공개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로 꼽힙니다. 배달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포터트럭과 시티스쿠터일 텐데요. 이 운송수단들은 한국의 배달 문화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아이콘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머니투데이는 코로나19 공포에 전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 사재기가 발생하면서 한국의 배송 산업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등 무한 경쟁을 통해 구축한 세계 최고의 배송 시스템이 전염병의 공포와 사재기를 셧다운시키면서이죠. 서민의 발로 불리는 현대차 1톤 트럭 포터와 기아차 봉고는 국내 택배 배송 시장에서도 큰 역할을 도맡고 있습니다. 국내 택배 기사 절대 다수가 이 트럭을 몰며 전국 현장에서 맹활약하면서이죠. 포터, 봉고는 미로 같은 도심 내 아파트 단지와 좁은 빌라 골목 사이사이로 배송 상자를 가득 싣고 달리기에 최적화된 한국형 경상용 트럭으로 분류됩니다. 무엇보다 대당 1,600만원부터 시작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해외 경쟁 브랜드에선 이 정도 가격에 도저히 맞추기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포터가 없었다면 한국의 2,500원 택배비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르노 마스터 등 해외 경상용차 차량들이 안전성을 내세우며 국내 시장에 진출해도 맥을 못 추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심지어 중국산 경상용차 트럭들도 저가 경쟁력을 내세우며 포터와 맞붙으려 했지만 그 활용성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포터의 전신 HD1000 트럭은 1977년 첫 선을 보였는데 1981년 정부의 자동차 산업 합리화 조치로 생산이 중단됐다가 1987년 포터라는 이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후 포터는 서민들과 함께 IMF 외환 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우리 경제의 굴곡을 함께 겪어왔습니다. 포터는 판매 순위가 그랜저, 소나타 등 전통의 베스트셀링 승용차 못지않은 최상위권 실적을 보여왔는데요. 특히 소상공인들이 주로 찾는 포터의 판매 추이는 불황의 바로미터로 여겨집니다. 실제 포터 판매 추이를 통해 실물 경기 체감도를 가늠해 본다는 이른바 포터 지수도 있습니다. 올 초 포터와 봉고가 각각 전기차 모델을 내놓으며 택배, 배송업체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심용 택배 차량의 경우 일평균 주행거리가 100km에 달해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여론도 높았지만 마땅한 전기 트럭이 없었죠.
그동안 국내에서도 도심 내 소규모 음식, 신문 배달 등에는 대림 시티 오토바이가 많이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당 200만원의 가성비가 뛰어나서이죠. 원래 대림이 일본 혼다와 기술 제휴해 슈퍼커브에 기반한 모델을 만들어 오다 2004년 제휴가 끝나면서 독자 시티 모델을 만들어 왔습니다. 일부에선 원조 한국형 라스트 마일, 즉 배송의 마지막 구간 모빌리티로 불립니다. 공중파 방송사들과 종합편성 채널 방송사들은 일정 기간마다 방송사업자로서의 재승인을 받아야만 전파를 송출할 수 있는데요. 설마 하다가 재승인이 의결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방송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뉴스원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일 종합편성 채널 사업자 조선방송, 즉 TV조선과 채널A의 재승인을 의결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재승인 여부 의결은 두 차례 연기된 것으로 방통위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편성 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과 채널A 모두 재승인을 위한 기준 점수 총점 기준 650점은 넘겼지만 TV조선의 경우 공적 책임, 공정성 심사 부분에서 과락이 있었습니다. 기준 점수를 넘더라도 중점 심사 사항의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과락이 발생할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가 가능합니다. 채널A는 기준 점수를 넘고 과락도 없었던 데다 재승인 연기 이유에 대한 방통위의 설명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일었는데 연기 결정 이후 검찰 언론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다소 난처한 입장이 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6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한 종합편성 방송 채널 사업자 재승인 심사 결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점수에 따르면 TV조선과 채널A는 재승인 심사 총점 1000점 중 각각 653.39점과 662.95점을 받았습니다. 양사는 모두 기준 점수인 650점은 넘겼지만 이 중 TV조선은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 사회, 문화적 필요성에서 과락이 있었습니다. 반면 채널A는 기준 점수도 충족하고 과락도 없었지만 의결이 미뤄졌죠. 방통위는 해당 결정에 대해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심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선방송과 채널A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편성 보도의 독립성 강화 등을 위한 계획을 확인한 후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승인이 미뤄진 채널A는 이후 검찰 언론 유착 의혹이라는 또 다른 암초도 만났는데요. 이는 채널A 사회부의 한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의 친분을 거론하며 이철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에게 접근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알려달라며 취재윤리를 위반했다는 문제가 지난달 31일 제기됐습니다. 채널A 측은 현재 내부 인사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조사 결과가 21일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조사 결과를 방통위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는 채널A가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현행법상 취재윤리 위반을 문제 삼아 재승인을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양사는 지난 17일 재승인 여부가 의결될 예정이었지만 허욱 상임위원의 회의 불참으로 의결이 미뤄졌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